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길이가 길거나 폭이 넓은 비정상 화물을 운반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문제입니다. 길이가 긴 화물, 특히 넓은 화물 등의 비정상 화물을 운반할 때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첫 번째, 흔히 무게중심이 높고 적재물이 이동하기 쉬우므로 커브길과 급회전 시 운행에 주의한다. 두 번째,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장비를 갖추거나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운행에 특별히 주의한다. 세 번째,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회전 시 특별한 주의운전과 서행운전이 필요하다. 네 번째,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전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커브길 등에서 특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장비를 갖추거나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정상 화물이란 길이가 길거나 폭이 넓은 화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물은 교과서에 따르면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장비를 갖추거나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운행 중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무게중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벌크 차량이나 냉동 차량, 가축 운송 차량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정상 화물 운반 시에는 특수장비와 경고 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송장 형태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고객과 완벽한 EDI 시스템 구축 시 사용하는 운송장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문제입니다. 운송장 제작비와 전산 입력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 고객과 완벽한 EDI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운송장의 형태는 보기입니다. 기본형 운송장, 스티커형 운송장, 보조 운송장, 포켓 타입 운송장. 정답은 2번 스티커형 운송장입니다. 왜 이 답이 맞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티커형 운송장은 기업 고객의 전산 시스템과 택배사의 시스템이 EDI 전자문서 교환으로 직접 연결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화주가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고 라벨을 출력하여 택배사가 별도로 운송장을 제작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작비와 전산 입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운송장은 개인 고객이나 일반 점포에서 사용하는 낱장 형태이고, 보조 운송장은 물품이 많거나 특수한 경우에 덧붙여 사용합니다. 포켓 타입 운송장은 주머니 형태 비닐에 넣어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외 배송이나 특수 화물에 사용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EDI 시스템 구축과 비용 절감 조건은 스티커형 운송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장 부착 요령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운송장 부착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은? 첫 번째, 운송장은 뚜렷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물품의 우측 상단에 부착한다. 두 번째,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건마다 작성하여 화물에 부착한다. 세 번째, 작은 소포의 경우 운송장 부착이 가능한 박스에 포장하여 수탁 후 부착한다. 네 번째, 구 운송장이 붙어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운송장을 부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왜 1번이 틀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정중앙 상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문제의 1번 보기는 우측 상단이라고 되어 있어 교과서 내용과 다릅니다. 만약 정중앙 상단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해야 합니다. 접수 장소에서 매건마다 작성하여 부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작은 소포는 운송장 부착이 가능한 박스에 재포장하여 부착해야 하며, 구 운송장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제거 후 새 운송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장의 일반적인 기능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장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보호성, 보기 2, 표시성, 보기 3, 판매 촉진성, 보기 4, 통기성입니다. 정답은 4번 통기성입니다. 왜 4번이 정답인지 이유를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장의 일반적인 기능은 6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호성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기능이고, 표시성은 인쇄나 라벨 등으로 표시가 용이한 점입니다. 판매 촉진성은 판매 의욕을 높이고 광고 효과를 내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통기성은 일반적인 기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수비나 진공포장처럼 공기를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통기성은 포장의 일반 기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포장재료의 특성에 따른 포장의 분류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포장재료의 특성에 따른 포장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첫 번째, 방청포장, 두 번째, 유연포장, 세 번째, 강성포장, 네 번째, 반강성 포장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왜 1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장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장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이고, 둘째는 포장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재료 특성에 따른 분류에는 유연 포장, 강성 포장, 반강성 포장이 포함됩니다. 반면 방청 포장은 포장 방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청 포장은 재료 특성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화물의 입고 및 출고, 작업 요령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의 입고 및 출고, 작업 요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기, 신속한 작업을 위해 하적단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 보기, 하적단 화물을 출하할 때는 하적단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면서 헐어내도록 한다. 세 번째 보기, 들머리 작업 시에는 적재 더미의 불안전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네 번째 보기, 상차용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타이어를 상차할 때는 타이어가 떨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옳지 않은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화물 더미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층 작업 중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하층 작업으로 인해 집안이 흔들려 상층 작업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시 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교과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을 출하할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지으면서 헐어내야 하며 들머리 작업 시에는 붕괴 위험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컨베이어 작업 시 타이어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기억하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 방법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찾아보는 문제인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음은 화물의 운송 방법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내용 중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동작업 시는 상호 간의 신호를 정확히 하고 호흡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몸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립니다. 세 번째, 물건을 들 때에는 허리에 부담 가지 않도록 허리를 굽힙니다. 네 번째, 가능한 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서 단단히 잡고 운반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왜 3번이 잘못된 설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제3장 화물의 상하차 제어절 운반 방법에 따르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똑바로 펴야 합니다. 허리 힘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 펴는 힘 즉 다리 근육을 이용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면 허리의 부담이 커져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허리를 굽힌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화물 하역 시 낙하 높이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포장화물 하역 시 일반적으로 수하역의 경우 낙하 충격이 크다. 견하역인 경우 낙하의 높이를 고르시오. 보기입니다. 1번 45cm 이상, 2번 50cm 이상, 3번 75cm 이상, 4번 100cm 이상. 정답은 4번입니다. 견하역의 낙하 높이가 100cm 이상인 이유를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포장화물 하역 시 가장 큰 충격은 낙하 충격입니다. 낙하 높이와 낙하면 상태에 따라 충격 크기가 달라집니다. 수하역 중 견하역은 어깨 높이에서 내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견하역의 낙하 높이는 10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작업 방식인 유하역이나 팔레트 쌓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견하역 낙하 높이는 100cm 이상이 정답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5m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의 축하 중이 10톤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m인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의 총중량이 35톤인 차량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왜 1번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축하중은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하여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하여 4m를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되는데 일부 곳이 도로는 4.2m까지 허용됩니다. 문제의 보기 중 높이가 5m인 차량은 제한 기준인 4m를 초과하므로 운행 제한 차량에 해당합니다. 반면 축하중 10톤 차량은 초과하지 않아 제한 대상이 아니며 길이 16m와 총중량 35톤 차량도 기준을 넘지 않아 운행 가능합니다.
배송물품 파손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배송물품의 파손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입니다. 첫 번째, 집하 시 고객에게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포장 상태를 확인한다. 두 번째, 사고 위험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하여 관리한다. 세 번째, 가까운 거리로 배송되는 화물 또는 가벼운 화물은 쉽게 처리한다. 네 번째, 충격에 약한 화물은 포장을 보강하고 특기사항을 표기해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까운 거리로 배송되는 화물 또는 가벼운 화물을 쉽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대책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 취급의 기본 원칙은 운송 거리나 무게에 상관없이 모든 화물을 주의 깊게 다루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가까운 거리나 가벼운 화물이라도 절대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파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올바른 대책으로는 고객으로부터 내용물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 사고 위험품은 안전박스에 별도로 적재하여 관리하는 것, 충격에 약한 화물은 포장을 보강하고 특기사항을 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꾸준한 학습으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화물운송 종사자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